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한때 마약 청정국 소리를 들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가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마약이 침투했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죠. 이른바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담당했던 김희준 변호사 연결해서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수사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조봉행 사건이잖아요. 네네. 네, 이 수리남 모티브된 사건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저 역시도 조금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뭐 최근에 수리남으로 만들어져서 화제를 지금 띠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의 내용은 조봉행 씨가 수리남의 둥지를 들고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를 해가지고 밀수 조직을 결성한 이후에 그 국내에서 순진한 일반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을 해서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한 국내 출신 국제 마약왕을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최초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소했던 그 코카인 양은 48.5kg, 당시 시가로 약 1,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이 애국의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마약 거래를 국제적으로 하는 최초 사건을 적발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 브라질 위에 있는 그 뭐 우리나라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나라긴 하지만, 네네. 사실 이런 나라에서 뭐랄까 일종의 이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네. 드라마 수리남 보셨어요 혹시? 네, 다 봤습니다. 실제 사건하고 비교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네. 뭐 조봉행 씨 역할을 했던 뭐 김요한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봉행 씨는 뭐 목사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무차별적으로 뭐 살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런 건 그래서 없었어요. 네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고, 뭐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했고, 수리남에 뭐 거주를 했고, 거기서 뭐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결국 조봉행은 검거가 된 거죠. 그걸 2011년도에 뭐 국내로 인도 받아가지고 예.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마약 수사를 하셨던 과거가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시절에 마약 범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그 20명 미만일 때 적발 건수가 네.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통계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2016년도에 이미 뭐 24명 정도 돼가지고 2016년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를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마약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마약류 압수물이 지난 5년간 사이에 8.4배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국 57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플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 마약 잔여물을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1,300명 가운데 한 명꼴로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는 정도의 잔여물로 그렇게 측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약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11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마약 사범은 꾸준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약을 뭐 투약을 받거나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배출이 네, 된 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모이는데 그 하수처리장의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성분이 그렇게 많이 검출이 되더라.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신종 마약이 계속 나오니까 종류도 다양해졌을 것 같거든요. 예, 신종 마약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사실 그 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때 예. GHB 물뽕 그 신종 마약이었는데 그걸 최초로 적발을 해서 그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고요. 예. 물뽕이라는 이름도 뭐 제가 붙여줬고 그다음 프로포폴도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화학적 합성 기술의 발달로 신종 마약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마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형 법정지 원칙상 그게 법령상의 마약류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종 마약이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키는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발되는 것은 한꺼번에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마약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싸지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하고 또 사람들이 종류도 많아졌고 뭐 이런 네네. 것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약 판매상이 굉장히 우리 가까운데 뭐 예를 들면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을 뭐 많이 유통시킨다거나 이런 네. 일들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원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마약류가 뭐 예전에도 많이 퍼져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클럽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클럽 같은 데서 이제 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서 뭐 성폭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유흥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은 이제 뭐 SNS라든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마약 구입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마약이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마약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더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마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조하는 마약은 별로 없고요. 예. 대부분 뭐 해외에서 밀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중국산이라든가 북한산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은 동남아산이 많이 들어와요. 동남아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태국이라든가 뭐 미얀마, 라오스 뭐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런 마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싸게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격도 훨씬 더 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마약 가격이 싸진 겁니다. 네. 최근에는 뭐 이래 뭐 필로폼 투약 가격이 뭐 치킨 한 마리 값이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뭐 구입도 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약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제조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 유통 경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 경로는 대부분 국제 특송 화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은 뭐 인터넷이나 SNS, 특히 지금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예.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주문을 하면은 그 매수자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줍니다. 예. 그리고 마약 거래 대금도 은행 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요. 수사기관의 휴직을 따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약 거래 기법은 굉장히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현재 그 수사 기법은 예전의 방식에 머물고 있어서 그만큼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마약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단속 인력을 늘린다거나 뭐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DEA 같은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DEA 같은 종합적인 마약 대응 기관이 하는 일은 단순히 뭐 단속이라든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마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이제 마약사범을 관리하고 적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속을 하고 뭐 구속을 하고 뭐 처벌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사범이 줄어들질 않거든요. 예.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치료 재활 기관이 21곳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곳은 한 2곳밖에 없습니다. 아, 21곳 중에 예. 2곳밖에 안 돼요? 예, 경남의 그 부곡병원하고 인천의 참사랑병원 정도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치료 재활 실적이 없어요. 치료 재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국가의 그 예산 지원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곳곳에서 지금 허점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마약을 굉장히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됐으니까 마약의 네.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교육,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방 교육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 체제가 뭐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뭐 장소 같은 데 가서 뭐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라든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까지 아주 만화 같은 재미있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속이고 그다음에 치료 재활이겠죠.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일선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